안녕하십니까, 박성현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은행 FP 금융자산 투자 설계 1이라고 되어 있는 파트를 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를 잠깐 보시면 이 파트는 뭐 이렇게 엄청 어려운 파트들은 사실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암기할 게 좀 많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편에 가시면 금융상품 투자 설계가 있는데 이게 이제 과거에 어떤 그런 이 가격, 그러니까 자산을 결정하는 그런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나 채권의 뭐 가격을 결정한다라는 건데, 핵심은 이제 주식에 대한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모형이고요. 자, 포트폴리오 전략, 이것도 엄청 어렵진 않습니다. 아주 간단한 기초적인 사항이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고객과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프로세스를 이어가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은행 FP라는 게 이제 핵심적인 게 고객에게 상품을 제안하고 고객이 그거에 따라서 구매를 하고 운영을 했을 때 자신이 원하는 수익률을 확보하는 게 목표겠죠. 자, 그래서 다시 목차로 잠깐 오시면 1장에 목적별 금융상품, 그러니까 금융상품의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펀드, 그러니까 2장이 펀드고 3장이 이제 신탁인데, 그 3장의 3절이 좀 어려워요. 그 외화예금 상품이라는 게 있는데 특수한 형태의 상품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보면서 쭉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투자 설계 1이 2에 비해서는 훨씬 쉽기 때문에 거의 다 좋은 점수를 맞으셔야 됩니다. 자, 6페이지로 갑시다. 자, 1절에 보면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이다. 일반 통장이에요. 은행 같은 데 가시면 통장 만드시죠. 그래서 요즘 토스 같은 것도 많이 하고 하시잖아요. 뭐 카카오뱅크 이런 것도 많이 있고. 그쵸?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예치기한을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입출금한다. 자, 요급을 예금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요구하면 언제든지 돌려주는 그런 예금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자율이 낮습니다. 이자율이 낮고 수익성이 낮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면 이제 보통, 저축, MMDA, 당좌예금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이제 구분하는 게 중요하고, 자, MMT라는 것도 있고 MMF라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이자를 많이 주는 상품들이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원래 요금은 보통 예금, 저축 예금 한 0.1% 줘요, 보통. 정말 코딱지만큼 주죠. 그쵸? 근데 이제 요즘에는 뭐, 토스는 한 2% 주거든요. 1억까지. 그 다음에 뭐, MMF 같은 것도 한 1.8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꽤 괜찮죠? 그래서 이제 이자를 조금 많이 주는 그런 상품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통 예금과 저축 예금은 같은 건데요.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은행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꼭 그렇다 그렇게는 할 수는 없지만 시험에 나오는 것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입출금이 자유롭다. 그러니까 이 상품의 특징은 만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히 써도 됩니다. 그 은행이 망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예전에 조흥은행이 뭐 100년 은행 그래가지고 신한은행 합병했을 때 조흥은행 통장 한 30년 된 거 갖고 있는 분도 계셨거든요. 뭐 그런 분도 계세요. 자, 보통 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롭다. 자, 대부분이었는데 고금리를 주는 그런 뭐 MMDA 이런 게 있다. 자, 개인 법인이 제한이 없죠. 기간도 제한 없고 가입 한도도 제한 없습니다. 여러분 넣고 싶으면 한 100조 넣어도 됩니다. 자, 적용 이율 굉장히 낮다. 금융기간별 상이하다. 자, 그 다음에 뭐 이자는 연위에 결산한다. 그러니까 6월, 12월 이때 주는 거예요. 자, 예금자 보호법, 이거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금자 보호법은 은행이나 증권사나 또는 보험사나 웬만한 건 다 됩니다. 근데 예금자 보호법은 안 되는 걸 외우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되는 건 그냥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안 되는 건 암기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이건 굳이 뭐 볼 필요가 없겠죠. 자, 저축예금은 두 번째 똑같은 건데 고금리, 그러니까 거의 단어를 동그라미 쳐주세요. 얘보다 고금리인데
뭐 엄청나게 슈퍼 많이 주냐 그렇지 않고 한 0.2, 0.3 뭐 정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놈이 그놈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급여이체 계좌인데 이 저축 예금의 특징은 얘는 법인도 되고 개인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돼요. 근데 얘는 금리 조금만 더 줄게 라고 하면서 개인만 됩니다. 자, 그 밑에 그 1번에 실명인 개인이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증권 계좌로도 이용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 연령별, 직업별로 되고 뭐 급여이체 하면은 조금 뭐 수수료 같은 거 깎아주는데 요즘은 그냥 다 깎아줍니다. 왜냐하면은 뭐 토스나 카카오나 다 이체 수수료 안 받죠. 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단락에 은행, 저축은행, 우체국 등에서 뭐 이용하는 것도 있다. 자립 예탁금을 취급하고 있다. 그렇게 되는데 뭐 중요한 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그 맨 밑에 얘가 얘보다 금리 높은데 요 MMDA보다는 좀 낮다라고 돼 있죠. 그쵸? 자, 그래서 차등금리가 적용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4번 준다. 얘는 2번 준다고 그랬잖아요. 4번 주는데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보통 4번 주더라고요. 보니까 은행별로 보니까. 자, 그 다음에 MMDA라고 있습니다. MMDA. 자, 얘는 뭐냐? 그러니까 은행이 이렇게 이 금리가 싸다 보니까 이 수시 입출금 예금을 자꾸 뺏기는 거예요. 누구에게? 은행에게 뺏깁니다. 그러니까 다른 증권사나 뭐 이렇게 토스뱅크나 뺏기죠. 안 되겠다. 그래서 높은 금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금리를 주는 게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이 3가지가 있어요. 특징을 좀 기억을 해놔야 되는데 어쨌든 간 높은 금리를 준다. 그래서 이 디파짓 어카운트라고 들어가 있는 건 대부분 다 예금자 보호가 되고 그냥 그러니까 보통 예금입니다. 보통 예금. 자, 미국의 투자 신탁인 MLF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금리 저축성 예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시장금리부 수시 입출금식 예금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신한은행은 슈퍼저축 예금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저축 예금인데 금리 더 줄게 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별거 없는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특징이 개인, 법인이 달라요. 그러니까 가입은 가능한데 그러니까 은행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얘가 밑에 좀 잔고를 좀 깔아줘야 되거든요. 얘는 뭐 한 300만 원 정도 깔고 얘는 한 500만 원 정도 깔아야 돼요. 이제 깔아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300 밑으로 떨어지면은 금리가 낮고요. 300 위로 올라가면은 금리가 높습니다. 그게 평균 잔고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딱 어떤 순간에만 돈 들어가는 게 아니라 평균적으로 봤을 때 300, 500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각각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은 실명 개인, 국가, 뭐 법인 다 된다. 최저 가입 금액이 500만 원인데 좀 뭐 다를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약간씩 다릅니다. 이게 꼭 500만 원은 아니에요. 500만 원 암기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이게 500일 때도 있고 300인 것도 있고 100만 원인 것도 있어요. 은행마다. 자, 최저 잔고를 깔아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여기 보면 이 당좌 예금을 보기 전에 당좌 예금 되게 복잡한 예금 구조예요. 설명하면 되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이 3개를 먼저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MMDA, 자, MMF, CMA가 있습니다. 뒤로 가보시면은 별단 예금이 나오고 CMA라고 어음 관리 구자 캐시 매니지먼트 어카운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얘는 예금이에요. 예금. 저축 예금입니다. 자, 얘는 머니마켓 펀드예요. 펀드. 얘는 어음관리 계좌입니다. 자, 보통 얘는 은행에서 가입을 하고요. 얘는 은행도 가입 가능하고 그리고 증권사도 가입 가능해요. 자, 그런데 얘는
종금사라고 있어요. 종합금융회사에서 보통 가입을 합니다. 근데 금리가 높아요, 다. 그러니까 일반 통장에 비해서 높은 거지, 정기예금보다 높은 건 아닙니다. 수시 입출식 예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도 언제든지 찾을 수 있고, 얘도 언제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장점이죠. 금리가 높은데, 얘는 최저 약, 밑에를 깔아준다고 그랬죠. 최저 잔고가 있어요. 최저 금액이 있다. 얘는 없어요. 그게 뭐냐? 그냥 뭐 1원만 넣어도 이자를 많이 줍니다. 자, 그런데 이 펀드는 이거 실시간으로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새벽 2시에도 찾을 수 있고 새벽 1시에도 찾을 수 있고 막 그래요. 그럼 얘도 거의 실시간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오후 5시까지만 찾을 수 있어요. 5시 넘어가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 찾습니다. 못 찾아요. 자, 그런데 얘는 거래가 펀드이기 때문에 당일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길 거래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펀드에도 입금을 해도 다음날 입금이 되고요. 출금을 해도 다음날 나와요. 그러니까 미리 뽑아야 돼, 미리. 그러니까 이길 출금이에요. 이길 입금이고, 이길 출금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안 뽑으면 큰일 나요. 근데 개인들은 차라리 이거 불편하잖아요. 얘네들은 뽑으면 바로 뽑히거든요. 불편하네. 그래서 안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길 출금인데 개인은 당일 출금을 하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무가 아니고 은행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을 해준 겁니다. 자, 원래 개인 법인 둘 다 이길 입금이에요. 이때 써놓을게요. 그러니까 모두 다음날 입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딱 한 번만 해보면 되는데, 그리고 이제 가입한 적이 없으니까 잘 이해가 안 가실 텐데, 입금하면 다음날 들어가요, 돈이. 자, 얘는 법인은 다음날 출금이 되고요. 개인은 당일 출금이 됩니다. 기억을 해놓읍시다. 이해 가셨죠? 자, 그래서 이게 실시간 출금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 출금 통장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자동이체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통장에서 뭐 가스비도 나가고 통신료도 나가고 뭐 이러잖아요. 이게 자동이체가 돼요. 얘도 자동이체가 됩니다. 얘는 안 돼요. 얘는 안 됩니다. 기억을 합시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좀 불편하네요. 금리는 보통 두 개가 가장 높아요. 두 개가 비슷하고 얘는 좀 낮아요. 그리고 최저 잔고를 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귀찮죠. 이것도. 근데 없으면 금리가 안 나오니까. 돈이 여러분 500만 원씩 통장에 있어요? 전 1000원도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가입하기 힘들죠. 그래서 이걸 가입하고 싶은데 종금사가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동양 종금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엄청 인기가 많았습니다. 동양 종금사의 CMA가 되게 인기가 많았는데, 동양 종금이 동양 건설의 CP, ABCP라고 하는 기업원 팔아먹다가 이제 부도가 나면서 망했죠. 그 다른 종금사로 넘어갔습니다. 유안타증권으로 넘어갔는데, 아무튼 그런 상태가 있어서 가입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실시간 인출이 돼요. 그러니까 카드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뭐 체크카드나 현금카드 만들어서 돈을 뺄 수가 있고, 얘도 가능해요. 얘는 못 빼요. 그러니까 반드시, 왜냐면 다음날 출금이니까 반드시 인터넷으로 뽑아놓고 다음날 뽑아야 돼요. 그럼 개인들도 못 뽑냐? 못 뽑아요. 카드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인터넷으로 뽑거나 또는 창구에 가서 뽑아야 됩니다. 이해가셨죠? 자, 그 다음에 예금자 보호가 얘는 돼요. 얘는 당연히 안 됩니다. 근데 이게 특징이 이제 이 종금사하고 증권사에도 가입이 가능한데, 얘는 예금자 보호가 안 됩니다. 증권사에서 파는 CMA는 예금자 보호가 안 되고, 종금사에서 파는
CMA는 예금자 보호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까 말했던 이 동양종금사에 많이 몰려서서요. 안전하다. 근데 뭐 통장에 뭐 1,000만 원, 2,000만 원씩 들어있는 분 거의 없기 때문에 뭐 큰 의미는 없는데 어쨌든간 유리했었다. 왜냐면 이제 뭐 일반 통장에 여러분들 막 돈 안 넣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걸 구별한 겁니다. 그래서 잠깐 다시 어디로 가냐면 12페이지 한번 가봅시다. 증권사 또는 종금사에 취급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고수익 상품인데 그냥 어음관리계좌, 뭐 증권관리계좌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수시 입출이 허용되면서도 금리가 높다. 밑에 가입 대상 제한 없고요. 한도도 제한 없고, 자, 최저 가입 금액이 100만 원인데 꼭 그렇지 않아요. 없는 데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CMA는 증권 사건은 보호받지 못하고 종금 사건 된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RP 같은 데 투자하는 게 있어요. Repurchasement Agreement라고 해서 이 은행에서 발행하는 RP라는 그 상품이 있습니다. 그런 데 투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MMW 또는 MMF가 있는데 MMW는 Money Market Lab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그냥 단기 자금에 투자하는 겁니다. 투자해서 수익이 나야 돌려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당좌예금이 나오는데요. 당좌예금은 좀 복잡해요. 이거는 이제 지금은 거의 안 쓰는데 당좌예금이 뭐냐? 당좌예금은 수표나 어음을 발행하기 위해서 쓰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A 회사가 있고 삼전에 이렇게 납품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에 들어가는 뭐 어떤 부품을 납품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100억짜리 이렇게 배터리에 들어가는 물품을 납품했어요. 그럼 돈을 줘야겠지, 돈을. 그죠? 머니를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대신 주는 게 어음이나 수표예요. 두 개를 줄 수 있거든요. 어음은 뭐 3년 뒤에 줄게 주구라는 거죠. 뭐 1년 뒤에 줄게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기간을 정하는 거예요. 기간. 그러니까 만기 기한이 있죠. 수표는 발행일 포함해서 총 11일 이내에 결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간은 좀 짧죠. 그렇죠? 그래서 끊어줬어요. 얘한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종이를 끊어줬습니다. 근데 얘는 제주도 살고 얘는 예를 들어서 뭐 수원에 있다. 또는 뭐 서초동에 있거든요. 이제 이게 3개월짜리 끊어줬다 해볼게요. 3개월. 그럼 3개월 뒤에 이 A 회사의 사장님이 제주도에 사는데 비행기를 타고 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삼전에 돈 달라 이렇게 하면 삼전에서 줘야 되는데 엄청 귀찮죠? 귀찮지 않나요? 또 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근데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거야. 결제가. 그 매달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귀찮겠죠?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한 개 업체면 그렇지만 우리나라에는 모든 어음을 하는 거래하는 업체들이 이렇게 매번 다 업체 찾아가서 돈 달라고 하면 되게 일이 많겠죠. 그걸 대신하는 게 바로 이 당좌예금입니다. 그럼 얘는 이제 A 회사의 사장님은 자기가 거래하는 제주도에 있는 은행에 있겠죠. 뭐 제주은행이라고 해봅시다. 여기다가 요 100억짜리 어음을 이렇게 입금을 합니다. 자기 통장에다 입금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이 은행 어음 교환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 모든 전국에 있는 수표를 다 모아요. 그래서 각 은행으로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삼전이 KB를 이용하고 있다. 그럼 KB 쪽으로 이제 보내거든요. 이 어음을. 그럼 이제 모든 전국에 있는 모든 수표나 어음을 다 모아서 각 은행으로 배치를 한 다음에 쫙 보내지는 시스템이에요. 전국으로 싹 다. 그걸 이제 어음 교환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잘 갖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매일 한 5시에서 7시 사이가 되면은 이 어음 교환하는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그 날에 자기 은행에서 자기 지점이 있겠죠. 지점에서 이렇게 딱 회수했던 수표나 어음을 싹 다 보냅니다. 그러니까 자기 거는 자기가 갖고 있고, 그러니까 제주은행에서 제주은행 수표는 자점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은행 거를 자점권, 다른 은행 거를 타점권이라고 하는데 이 타점권을 모아서 싹 다 어음 교환 시스템으로 보냅니다. 그럼 그 어음 교환 시스템이 자동으로 알아서 이렇게
쫙쫙쫙 배포를 하는 거예요. 배포. 자, 그러면 이 어음을 이 KB에 있는 그래서 서초점이라고 합시다. 서초점의 3전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계좌 쪽으로 이 어음을 싹 보냅니다.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뭐 5월 10일이 결제일이다. 그러면 3전은 이 KB에 들어있는 자기 통장이 있겠죠. 거기다가 100억을 딱 넣어놓으면 자동으로 결제가 돼서 이쪽 A회사 제주은행으로 들어갑니다. 굳이 이렇게 본인이 와서 서초까지 와서 수표를 달라고 하고 받아가는 아주 그런 불편한 일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렇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어음 수표를 만들 때 이 필요한 통장이 바로 누가? 3전이 필요한 통장이 당좌 예금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일반 통장과 같아요, 사실은. 그 대신에 뭘 해주는 거다? 이 어음 수표를 대신 결제해 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KBS는 전화하겠죠. 삼성전자 담당자님, 이 A라는 사람이 어음을 교환을 돌렸는데 결제하실랍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맞아요 하면서 100억을 넣어주면 쓱 빠져나갑니다. 자, 그럼 만약에 100억을 안 넣었다 어떻게 되냐? 그게 부도입니다. 부도. 여러분, 부도는 회사 망한 게 아니고요. 회사 망한 게 아니고 돌아오는 어음이나 수표의 결제를 못한 걸 부도라고 그래요. 이 부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부도예요. 근데 회사에 건물도 엄청 많고 땅도 엄청 많고 한데 현금이 없어. 그래가지고 못 막았다. 그거를 흑자 부도라고 합니다. 회사는 돈이 남아도는데 사실 돈은 많아요. 현찰이 없어. 그래가지고 결제를 못해. 그러면 부도가 나거든요. 흑자 부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회사에서는 되게 중요한 게 유동성이 되게 중요해요. 유동성 관리. 그러니까 돈이 필요할 때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 망합니다. 이 부도가 나요. 부도가 나면 모든 어음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에서는 상장 폐지 사유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자가 징역을 살 수도 있고 복잡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부도는 막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최초에 이 100억의 물건을 줬을 때 이 어음이나 수표를 통해서 이렇게 결제를 받으려면 삼성전자는 먼저 당좌 예금을 개설을 해야 되고 이 개설된 당좌 예금에서 은행에서 발행한 요 어음과 수표를 줍니다. 누구에게? 삼전에게. 삼전이 그 은행에서 지급한 어음을 얘한테 줘야 얘가 제주은행에 돌리고 제주은행으로 왔을 때 KB네요. KB 거를 보고서 KB 거 맞네 라고 하면서 지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이게 발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문방구에 가도 어음과 수표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걸 교환하고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은행에서 발급한데 그게 뭐냐? 이게 있어야지 됩니다. 그럼 만약에 어떤 듣보잡 T라는 회사가 어음을 받고서 100억짜리를 돌리고 부도나고 도망가 버리면 문제가 심각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아무나 발급해주지 않고 보통 개인 사업자나 법인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한도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표나 어음을 마음대로 막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회사의 능력이나 어떤 컨피던스를 보고서 발급해 주는 거예요. 이해 갔죠? 그래서 이런 게 이 당좌 예금입니다. 자, 그럼 아까 100억 이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통장에 99억 9,999만 9천원만 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그러니까 1,000원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결제가 안 됐어요. 부도거든요. 부도되면 큰일 난다고 했잖아요. 억울하잖아. 1,000원 때문에 이게 결제가 안 됐어. 큰일 났네. 그래서 이 당좌 예금에 약간의 마이너스 통장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1,000원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1,000원이 되도록 결제가 되도록 한 1억 마이너스 이렇게 만들어서 부도가 나는 걸 막는 걸 뭐라고 하냐? 당좌 대월이라고 합니다. 오버드래프트라고 해서 당좌 대월이란 말이 나오죠. 자, 그렇습니다. 한번 볼게요. 수표나 어음을 지급수단으로 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은행과 예금주가 일종의
지급 위탁 계약, 동그라미. 그러니까 얘가 지급을 요청하면 대신해주는 그런 거다. 자, 수표 및 어음의 소지인이 지급 제시가 있을 때, 소지인이 누구냐? 이 사람입니다. 이 회사의 사장이 지급 제시, 돈 달라고 한 거예요. 있을 때 지급 대리인으로서, 누가 은행이 지급 대리인으로서 지급할 것을 위탁한다. 자, 원칙적으로 예금주가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지만 당좌거래 통장으로도 입출금.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입출금이 돼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목적이긴 한데, 그러니까 입출금이 자유로워서 그냥 빠져나가요. 삼성전자에서 거래되는 이런 어음 수표 거래가 한 군데만 있겠어요? 수도 없이 많은 데가 있겠죠. 그걸 다 이렇게 통장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하면 너무 귀찮으니까 하나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자, 그 다음에 당좌예금을 개설하기 위해서 거래 개설 보증금을 받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얘가 배찔까봐 어음 발행해놓고 수표 발행해놓고 돈 안 주고 도망갈까봐 약간의 거래 개설 보증금을 받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쪽에서 돈 안 주고 하면 뭐 소송도 걸리고 그럴 수 있거든요. 뭐 그런 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부도 제재금, 부도 처리 수수료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금융기관이 정한 신용조사 예외에 당사자를 제외하고는 신용조사를 받아야 된다. 이해 갔죠? 아무나 해주지 않아요. 신용조사를 철저하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매년 한 번씩 신용조사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대출과 비슷하게 그래요. 당좌 대월이 있는데 뭐냐, 신용한도를 미리 설정해서 잔액을 초과해서 결제하더라도 이렇게 대출이 나가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도 무제한도로 주는 건 아니고요. 한 뭐 10% 이내? 뭐 이 정도로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임의 해지 사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의로 해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거기 뭐 어음 교환소로부터 거래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이 예금주,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도 있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가 파산했다, 해산했다, 뭐 폐업했다 이러면은 여기가 이렇게 거래가 정지됩니다. 뭐 그렇겠죠. 자, 그 다음에 어음수표 지급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예금 부족이나 위변조 등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에 따라 부도 처리가 나는데, 이 부정수표 단속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경우에 수사기관의 고발도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면 부도 사유가 나오죠. 이게 부도가 뭐냐 이거예요. 부도는 얘가 지급 청구를 했을 때 정당한 물품을 납품하고 어음을 받아서 정당하게 정당한 날짜에 지급을 요청했는데 그걸 지급 제시라고 해요. 했는데 얘가 돈을 안 줬다. 삼성전자가 돈을 안 줬다. 그런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 예금 부족이죠. 예금 부족. 돈이 없어. 배째. 자, 무거래예요. 거래가 원래 없었는데 발생한 거. 형식불비, 사고신고 접수, 위변조, 인감사항인데 대부분 이런 건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뭐 얘가 발행해 줄 때 얘가 미친 척하고 위변조 해갖고 막 돌리지 않는 한 거의 그런 일은 없고요. 왜냐면 은행에서 보면 다 알아요. 위변조 됐는지 안 됐는지. 왜냐? 은행에서 발행한 수표이기 때문에. 그쵸? 근데 문제가 뭐냐? 1번이죠. 1번이 가장 심각해요. 1번. 예금 부족. 돈 없는 건 어쩔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부정수표 단속법. 이거 굉장히, 상법에는 어음수표법이라고 하는, 별도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음과 수표는 굉장히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데, 요즘에 이렇게 안 합니다. 다 어음, 수표로 많이 합니다. 박근혜 정부 때, 야, 니네 요즘 삼성전자나 LG나 돈이 막 남아 돌아요. 통장에 돈이 썼거든요. 막 몇 조씩 있어요. 그죠? 막 들어보셨죠? 야, 근데 왜 어음을 받아? 야, 현금 줘. 그런 거죠. 왜냐면 중소기업들이잖아요. 다 이쪽이. 하청업체거든요. 돈은 엄청 많은 기업들이, 야, 무슨 3개월 동안 이렇게 돈을 안 주고 있냐? 야, 빨리빨리 줘라. 이렇게 좀, 한 소리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다 현찰 거래합니다. 대기업들은 그냥 납품하면 돈 줘요. 거의 한 5일 안에, 일주일 안에 다 돈 줍니다. 깔끔하죠? 그러니까 그게 깔끔하잖아요. 왜냐면은, 이게, 얘는 또 밑에 또 B에다가 하청을 주거든요. 또 C에게 하청을 줘요. 그럼 얘도 어음 끊어주고, 얘도 어음 끊어주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얘가 돈을 받으면 얘한테 주고, 얘한테 받으면 얘한테 주거든요. 근데 얘가 못 받으면 얘도 못 받고,
얘도 못 받으면 얘도 못 받아요. 그럼 다 이게 뭐예요? 연쇄부도가 나죠. 연쇄부도. 그죠? 그래서 IMF 때 연쇄부도가 많이 나는 거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그런 연쇄부도가 날 수 있으니까 이런 제도는 좋은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뭐 서점 같은 거 있잖아요. 책이, 이 어음수표가 되게 많아요. 책이. 그래서 책 같은 경우에 어떤 서점이 망해서 그 밑에 있는 하부 도서점들이 다 망했다.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페이지로 가면 뭐 금융기관 뭐 이렇게 있는데 그건 다 넘어가도록 하고 설명 다 드렸던 내용이고요. 자, 별단예금. 별단예금도 되게 복잡한데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자기합수표라는 게 있어요. 자, 앞에서 발행했던 그 어음과 수표는 약속어음도 있고요. 뭐 환어음이라는 것도 있고 뭐 당좌수표도 있고 가계수표라는 것도 있어요. 얘네들의 특징은 발행할 당시에 돈이 없어도 됩니다. 돈은 언제 있으면 되죠? 지급 제시가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뭐 3개월 뒤에 돈이 있으면 되고 그렇게 돼 있죠.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까 어음 끊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당장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돈이 들어갈 때 이렇게 결제를 해주면 되니까. 근데 자기합수표는 발행 당시에 그 돈을 은행에 줘야 돼요. 은행에 반드시 입금을 해야 합니다. 그쵸? 그래서 발행 당시에 돈을 주다 보니까 부도가 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돈이 지금 통장에 들어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100만 원이라는 현찰을 들고 신한은행에 가서 100만 원짜리 수표를 끊었어요. 자기합 수표. 자, 그러면 이 A가 이제 100만 원짜리 자기합 수표를 들고 있겠죠. 그러면 얘가 이 돈을 가지고, 이 수표를 가지고 B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자기합 수표를 냈습니다. 그럼 B 식당 주인은 요거를 신한은행 가서 100만 원짜리 자기합 수표를 주면은 신한은행은 별다른 부도 사유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그냥 100만 원을 줍니다. 왜? 100만 원이 지금 어디 있어요? 신한은행에 들어있거든요. 100만 원을 내고 자기합 수표를 발행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부도가 날 수 없어요. 돈이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얘는 부도가 날 수 있죠. 왜냐? 돈이 일정한 어떤 시점에서 돈 달라고 하는데 그때 돈 없는데 배째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부도가 날 수 있지만 얘는 부도는 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얘가 썼는데 미식당 주인이 이렇게 돈을 찾으러 가는 사이에 A가 이 수표를 분실했다고 분실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B식당의 음식이 너무 맛이 없어. 그리고 100만 원 가치가 안 되는 거야. 자기 1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B식당 주인 아저씨 엑스테 봐라 이런 생각으로 신고를 해버렸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B식당 주인이 여기서 돈 달라고 하면 이 신한은행은 돈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한은행 직원은 이 A가 진짜로 이게 분실돼서 이 수표가 없어졌는지 아니 밥을 먹었는데 엑스해봐라 해놓고 해가지고 그냥 분실 신고를 했는지 알 수가 없죠. 그죠? 왜냐하면 B식당 주인이 주워 가지고 갖고 올 수도 있고 정당하게 사용한 걸 갖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다툼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지급해주지 않아요. 그럼 언제 지급해주냐? 둘이 싸워야 돼요. 이렇게 그냥 뭐 둘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막 주먹 다짐할 수는 없으니까 뭐 이렇게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을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통해서 누가 진정한 소유권자인지 다툽니다. 다퉈서 이긴 사람에게 지급을 해주는 그런 절차가 있어요. 굉장히 복잡한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조심할 거. 이 100만 원을 지금 어딘가 들어있잖아요. 은행에. 그럼 그 은행에 이걸 뭐 어디다 놔야 돼? 라는데 그게 바로 거기에 나오는 별단 예금입니다. 별도의 어떤 예금으로 놔둡니다. 그럼 이 자기합 수표 번호하고 지금 예금 여기 이제 계좌번호가 존재하거든요. 여기도. 그럼 은행의 전산상에서 이 수표를 갖고 왔을 때 이 별단 예금의 번호와 수표 번호가 일치하면 그 돈을 찾아가지고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금고 번호가 있겠는데
수표를 딱 넣었더니 금고번호가 맞아. 그럼 딱 돈을 주는 뭐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그래서 그 수표를 발행할 때 이 자기합 수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정액권이라는 게 있고, 자, 일반권이 있습니다. 정액권은 우리나라 정해진 수표예요. 1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 세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30만원짜리 있었는데 없었어요. 안 써. 요즘 수표제를 안 쓰죠. 왜냐? 5만원권이 있으니까. 그쵸? 예전에 만원권 있을 때 많이 썼어요. 자, 일반권은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뭐 50, 3억, 2100, 12만 1000, 146원짜리 이렇게 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 큰 금액을 끊을 때는 보통 이렇게 자기합 수표를 이용합니다. 자, 봅시다. 자, 자기합 수표 발행 대전 은행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미정리, 미결제 자금의 처리 뭐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예금이다. 그래서 과도기적 예금 동그라미, 약관 없고 증서도 발행되지 않습니다. 이자도 안 줍니다. 원래 이자를 안 주는데 뭐 달라고 땡깡 부리면 줍니다. 땡깡 부린다는 게 뭐냐면 내가 수표를 발행했는데 한 1000억짜리를 발행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돈이 지급돼야 돼요. 그럼 1,000억에 일주일 이자는 잘하면 몇 천만 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자 달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자기합 수표 발행 대전, 개살 보증금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고 신고 담보금, 부도 제재금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놔둘 수가 있다. 자, 밑에 자기합 수표는 정액 자기합 수표가 있고 일반 자기합 수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10, 50, 100 세 종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시험 문제에 30만 원 없습니다. 자, 일반은 뭐 임의대로 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금융계에 잘 발행하지 않는 건 아니고 발행합니다. 왜냐면 이게 위조가 많았거든요, 옛날에. 그리고 사기치고 막 그런 거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막 121만 원 발행해 놓고 이거 더 붙이는 거예요. 11억짜리가 되죠. 그래서 그런 걸로 옛날에 사고를 많이 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자, 정당한 자기합 수표가 분실, 도난, 멸실, 훼손되잖아요. 그럼 신고인으로부터 사고 접수를 받아서 신고인으로부터 서면 접수를 하나 긴급한 경우에는 유선 접수를 받고 신고를 받을 수 있다. 자, 수표의 선의 취득자가 해당 수표를 제시 기간에 지급 제시하는 경우에는 수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신고인이 직접 소지인과 다투고자 할 경우에는 소송 비용 및 후일 소송으로 인해서 이 보전 대책을 공고한 다음에 지급 거절로 이렇게 받아낼 수 있다. 자, 그래서 정당한 소지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되게 복잡해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A는 지금 은행에다 전화를 해야 돼요. 나 분실했어. 근데 전화했더니 이미 B 식당 사장님이 찾아갔다. 그럼 끝이에요, 그냥. 은행이 책임이 없습니다. 왜냐면 은행원은 이 자기합 수표를 정당하게 갖고 와서 가져갔으니까. 그럼 A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경찰에 신고해야 돼, 그때는 진짜. 왜냐하면 진짜로 분실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밥 먹고서 엑스대봐라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개가 생각을 하겠죠. 이건 뭐 그냥 썼으니까 어쩔 수 없네. 또는 문제가 있다 해서 소송을 걸어요. 둘이 그냥 다투는 거예요. 돈을 찾아갔다고 하면. 근데 아직 돈을 찾아가지 않았다. 그럼 돈이 여기 있죠. 그리고 전화를 하면은 신한은행이 일단 사고 접수를 받아줍니다. 그 다음에 무조건 다음날 이 영업일까지 서면 신고를 해야 돼요. 반드시입니다. 이거 서면 신고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수표라는 거는 그럼 누가 주인이죠? 현재 정당한 소지인은 이 현재 갖고 있는 B 겁니다. 왜냐하면 이 수표라는 거는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들고 있는 사람이 임자예요. 원칙적으로. 왜냐하면 뒤에 이름이 없기 때문에 들고 있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원칙적으로요. 그러니까 이제 신한은행은 얘가 주인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 정당한 소지인은 갖고 있는 사람이 소지인이거든요. 근데 혹시 다툼이 있으니까 둘이 싸워봐 라고 하면서 얘한테 이 수표 제재금이라든가 이걸 받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신고 못하게. 왜냐하면 이 1억인데 아무나 막 다 신고를 해버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보통 10% 정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수표 금액의 10%니까 꽤 많이 받죠. 100억짜리를 신고하려면 1억은, 약간 10억은 내야 돼요. 기본적으로. 나중에 돌려줘요. 함부로 소송 못하게.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잖아요. 진짜 X대봐라 이런 식으로 해갖고 소송을 걸 수 있으니까, 이렇게 분실 신고할 수 있으니까 10% 정도 받습니다. 자, 그러면 둘이 이렇게 다툰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누가 정당한 소지냐? 얘예요, 얘. 갖고 있는 사람이 일단 임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얘가 자기가 분실했잖아요. 그럼 분실했으면 분실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고서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 그럼 얘 거로 봅니다. 그냥 추정해요. 근데 얘가 정당한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 신고를 했죠. 두 번째는 제재금 10%를 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무조건 경찰에 신고해야 됩니다.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경찰에 신고하고, 네 번째는 법원에 재권 판결이라든가 판결을 받으러 가야 됩니다. 받아서 만약에 얘 거다 또는 얘 거다 이 결정이 나면 은행은 거기에 맞는 판결에 따라 지급을 해요. 그렇죠? 자, 그런데 보통 이제 분실을 했고 신고를 했고 얘가 찾으러 왔다. 그럼 둘이 다투라고 해요. 10만원짜리 같은 경우는 소송비용도 나오고 뭐 더 비싸니까 그냥 반땡하거든요, 보통.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진짜로 잃어버린 거예요. 진짜로 잃어버려서 그 수표가 어디 간지 몰라. 그럼 누구도 찾으러 올 수가 없겠죠. 왜냐? 누군가 찾으러 왔다면 싸우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분실 신고를 했더니 아무도 없네? 그럼 이제 A가 와서 돈 달라면 돈 주나요? 이거 분실 신고했는데 미안한데 잃어버렸으니까 요 100만원 나 주세요. 절대 안 줍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진정한 소유권인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쓰고 이 사람이 나중에 돈 찾으러 올 수 있기 때문에 주지 않고, 얘가 그럼 네가 이 분실하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봐 라고 하는 게 그 12페이지에 나오는 그 재권 판결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수표에 대해서 사고 신고인과 소지인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철회를 절차를 밟아 수표를 대금 지급한다. 이게 뭔 말이냐면 신고인은 A고요. 소지인은 B입니다. 그래서 뭐 합의가 있으면 철회하고 대금을 지급하면 되고요. 자, 공시채권인 재권 판결을 받습니다. 재권 판결에 의한 선언은 한 달이 지난 다음에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선의 취득자로서 그 권리를 다투고자 할 경우에는 지급을 보류한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A가 신고를 하고 한 달 동안 기다렸다가 뭐 재권 판결을 밟아요. 그래서 아무도 없네? 근데 갑자기 그때 B가 짠 나타난 거예요. 그럼 둘이 또 싸워라. 복잡합니다, 이거 되게.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의 취득자로서 제시기간 내에 제시되지 않고 법적 절차가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5영업일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소지인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뭔 말이냐면 얘가 와가지고 아까 말했듯이 경찰에도 신고하고 법원에도 신고해야 돼요. 안 하면 그냥 B가 돈 달라면 돈 주면 됩니다. 자, 그런 뜻이에요. 이게 되게 복잡한데 어쨌든 간 이 유가증권은 들고 있는 사람을 정당한 소지인으로 판정을 해버려요. 그냥 일단.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A가 억울할 것 같잖아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A가 무슨 사정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해가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분실한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에요. 사람이 나쁜 사람 많아요. 써놓고서 분실했다고 거짓말하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소지인은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갖고 있는 사람. 이해가셨죠? 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좀 복잡해요. 자, 넘어가면 자, 목돈 마련이 있는데 적금이 있고 부금이 있고 재형저축이 있고 농어가 목돈 저축이 있죠. 적금은 적금과 예금이 있습니다. 적금은 알콩달콩 우리가 짤짤이라고 하나요? 조금씩 모아가는 거고, 예금은 한 방에 딱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금 중에도 정기적금이 있고 자유적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매달 일정하게 듣는 거고 얘는 이제 자유롭게 알콩달콩 모아가는 건데, 자, 거기 보면 15페이지로 가보시면은 가입 대상 제한 없고요. 보통 얘는 6개월 이상입니다. 무조건 6개월 이상이에요. 한 달짜리 적금은 없어요. 정기예금은 한 달 이상입니다. 무조건. 자, 만기는 보통 한 5년 정도 됩니다. 너무 길진 않아요. 막 30년짜리 적금 이런 거 없어요. 저축한도 없다. 자, 그 다음에 정기 적립식은 저축기간 납입일을 매일 정한다. 그쵸? 그러니까 얘는 매달 일정액을 넣어야 돼요. 안 넣으면 페널티가 있습니다. 얘는 안 넣어도 상관없죠. 자유롭게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1월 1일날 가입했고 12월 1일날 입금을 하고 31일날 해지를 하잖아요. 그죠? 1년짜리라고 가정을 하면 그럼 이때 안 넣었다. 그래서 한 15일 정도 늦게 넣었어요. 그럼 만기가 지연됩니다. 얼마만큼? 15일만큼 지연돼요. 이해 갔죠? 그러니까 만기가 지연된 효과가 있어요. 얘는 만기가 지연이 없죠. 얘는 만기 지연이 있고 만기 지연이 없어요. 왜냐면 뭐 자유적용식이니까. 자, 그 다음에 특이한 게 있는데 얘는 만기가 12월 1일이 마지막 불입일이죠. 12월 31일이 만기예요. 그죠? 마지막 불입일은 12월 1일이고 만기는 12월 31일이면 이때는 만기 채상이라고 해서 12월 1일날 해지도 됩니다. 정상 이자를 줘요. 그 대신에 뭐 한 달치 이자 주지는 않겠죠. 그죠? 그냥 선택할 수 있어요. 이 사이에. 한 달 사이에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만기 채상이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이 자유적립식은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뭐 금융기관에 가면은 입금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자유롭게 넣으니까 마음대로 넣어도 되는데 갑자기 입금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기간이 3분의 2가 지나잖아요. 요 적금의 기간의 3분의 2가 기간이 지나면 이때부터는 이때 불입한 금액의 2분의 1까지 밖에 못 넣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기가 3년짜리라고 해봅시다. 3년이에요. 그래서 2년이 흘렀어. 1년, 2년. 그럼 정상기간이 3년이니까 3분의 2 기간이 지났죠? 그쵸? 자, 그럼 이때까지 내가 총 불입한 게 1억이에요. 그럼 이때 나머지 1년 동안은 불입할 수 있는 거는 여기에 반절인 5천만 원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막아놨을 거냐라는 건데 이런 거예요. 처음에 이제 1% 이때 금리가 1%인데 내가 1원을 가입했다고 해봅시다. 이때. 근데 이게 금리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2년이 흘렀더니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금리가 10%가 올랐어요. 그럼 난 이 통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그냥 내 있는 모든 재산, 뭐 한 100조를 다 때려 넣어 쳐봅시다. 100조. 꽝 때려 넣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군요. 여기가 10%였다고 합시다. 자, 금리가 원래 10%였어요. 그래서 쭉 갖고 갑니다. 1월 넣고 갖고 갔어요. 그러다가 2년이 흘렀는데 금리가 1% 떨어졌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제 시중금리가 1%니까 내가 적금을 가입하려면 1%밖에 못 받잖아요. 근데 나는 이 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100조를 꽝 다 때려 넣는 거예요. 그 은행은 지금 1%에 운영하고 있고 이 통장은 10%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은행이 망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렇게 3분의 2가 지난 시점에서는 지금까지 넣었던 거에 반절 0.5원만 넣도록 막아야 됩니다. 이해 갔죠? 그래서 뭐 극단적인 경우긴 한데 어쨌든 간 자, 이렇게 막는 기능이 있다. 자, 이금자 보호 되고요. 자, 상호부금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개 있죠, 개. 개를 제도한 거다. 그래서 15페이지에 개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자, 이금주가 의무적으로 납입해야 되는 월부금은 총 납입의 차의 4분의 1, 3분의 1 정도 된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금과 차이가 없어요. 써있죠. 다음 페이지가 6개월, 5년 이내. 자, 그 다음에 저축한도 1만원 뭐 똑같고. 자, 신용부금은 저축은행에 있어요. 저축은행. 저축은행이라고 우리 뭐 토마토 저축은행 망했죠. 그거 말고도 뭐 SBI도 있고 뭐 OK저축은행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가입하는 건데 부금과 동일하다. 자, 가입 대상 제한 없고요. 5년 월부금식 6개월. 일부금이 있어요. 매일 넣는 거. 그쵸? 3년 이내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담배값 같은 거 담배 끊고 하루씩 모아서 부자 돼야지 할 때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7페이지로 가면 재형저축이 있어요. 지금 가입 안 됩니다. 그리고 꽤 오래돼서 해지한 사람도 많을 거예요. 재산형성저축이에요. 재산형성. 2012년도에 가입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최장이 10년이니까 거의 이제 끝났을 겁니다.
최소 7년이고 그 다음에 뭐 10년까지도 유예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없어졌겠죠. 자, 봅시다. 박근혜 정부 때 나온 건데 장기주택 마련저축 세제 혜택을 종료하고 세제 혜택을 주는 겁니다. 자, 밑에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7년을 유지해야 된다. 아무나 가입이 안 돼요. 그래서 급여에, 그러니까 근로소득자는 5천만 원 이하 여만 가입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하시거나 그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3,5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가입하는 거고 7년을 가입해야 되는데 3년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튼 7년이 도래하면 3년에서 또 연장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3년 범위 내에서 1년 단위로 연장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7년을 다 가입을 해야 비과세 땡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연장이 가능해요. 1년 단위로 이렇게 딱딱딱. 그러니까 최장 10년이니까 2022년도 8월 8일이면 다 없어지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최초에 가입했더라도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이제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자, 분기당 300이니까 1년에 1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자, 그런 거고. 자, 적립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금리 연동하고 고정금리가 있는데 금리는 연동은 매번 금리가 연동되는 거고 그다음에 고정금리는 이제 금리가 최종 만기까지 가는 거예요.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자, 예금자 보호법 적용되고 자, 비과세가 됐습니다. 특징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가면 이 서민이나 청년은 만기가 3년까지만 준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7년까지 못 버틸 거 아니에요. 3년만 있어라. 했었어요. 이런 게 있었다. 자,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은 농민이나 어민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 그냥 좀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농협이나 수협에서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농협은 농협은행이 아니고 그 지역 단위에 있는 단위 조합을 말하죠. 이제 그런 데 가시면 뭐 이렇게 비료도 팔고 또 뭐 모종도 팔고 막 그래요.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아무나 가입이 안 됩니다. 농어민이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일반 농민이 있고 저소득 농민이 있죠. 그러니까 일반 농민은 뭐 1헥타르 초과 뭐 이런 거 외울 필요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어업인도 있죠. 임업인도 있고 그다음에 축협인도 있어요. 양축가, 임업인, 그죠? 저소득은 5헥타르 이하의 산림을 운영하거나 5톤 이하의 무슨 어선을 이용하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서류 내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연간 240만 원 한도로 다음 페이지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장이 돼요. 1년씩. 이자소득 및 저축이 이렇게 비과세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면은 이 농어가 마련 저축은 비과세가 농어가 마련 저축을 잘 보면 예금자 보호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역 농협하고 지역 수협, 지역 축협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우체국도 예금자 보호 대상 아니고요. 그럼 어떡하냐? 상호 신용권고도 아니에요. 얘는 자체적으로 그냥 보험을 가입해 놨어요. 그러니까 보호가 되긴 해요. 근데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보호 대상은 아닐 뿐이고 보호는 돼요. 물어서 보시면.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거치식, 이건 적립식이죠. 거치식 한 방에 때려 넣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